여자 축구 선수단이 모든 특권을 버리고 동료들과 함께 위험천만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이들이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라 믿었던 한국에서 여자 축구 선수단이 3초 만에 받은 충격은 무엇이었을까요? 북한의 엘리트 여자 축구 선수에서 한국의 평범한 시민이 되기까지 집단 탈북한 선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425체육단 여자축구 훈련단 소속이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광저우로 친선전 원정을 떠났을 때 저는 공항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중국 여자축구팀 선수들이 개인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훈련 캠프 첫날이었어요. 전술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코치가 화이트보드에 전술을 그렸어요. 쭉 설명을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수한테 의견을 묻다니요? 우리에겐 플랜 어만 있었는데 거긴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우리는 12주 동안 전술 매뉴얼을 통째로 외웠거든요. 498개 항목이었어요.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됐습니다. 0.5초 늦은 패스? 재교육이에요. 감독 지시 불이행? 감점이고요. 질문은요? 불순 사상의 증거였습니다. 의문을 품는 것은 당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요. 중국 선수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측면 공격 타이밍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상대 수비 전환이 빠르면 역습당할 수 있거든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코치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좋은 지적이야. 실전 경험에서 나온 의견이네. 다른 사람들 생각은? 또 다른 선수가 말했어요. 저는 중앙 침투를 먼저 시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거가 있어? 네, 지난 경기에서 그게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5명의 선수가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의견을 냈습니다. 서로 질문했어요. 코치는 메모하며 듣고 있었어요. 선수들의 목소리가 전술을 발전시켜. 너희 의견 반영해서 다음 훈련 때 적용해보자. 민서가 제 손등을 꼬집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수 의견이 전술을 바꾼다고요? 우리는 7년, 9년, 11년을 뛰었지만 단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전술을 따르는 도구였어요. 전략을 제안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해? 코치가 우리를 봤어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1년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감독님 전술이 완벽하기 때문에 의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코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여기서는 편하게 말해도 돼. 휴식 시간이 됐어요. 라커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 선수 7명이 개인 휴대폰을 들고 있었거든요. 어떤 애는 통화를 하고 어떤 애는 SNS를 보고 어떤 애는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민서가 얼어붙었어요. 언니 저거 검열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5명이 휴대폰 한 대를 같이 썼거든요. 통화는 사전 신고 후 3분 이내만 가능했어요. 모든 내용은 녹음됐고요. 문자는 보안부 승인을 받아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 소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웃으며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한 중국 선수가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휴대폰 안 써? 아, 저희는 필요 없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이따 저녁 후에 시내 구경 가는데 같이 갈래? 맛집 추천해 줄게.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외출이요? 허락도 안 받고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외출. 신고는 안 해요? 신고. 왜? 자유시간인데. 그녀가 의아해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자유시간이 없었거든요. 24시간 합숙이었어요. 외출은 한 달에 딱 한 번 4시간만 가능했습니다. 동행자 2명은 필수였고요. 경로는 사전에 보고해야 했어요. 7년간 단 한 번도 혼자 거리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구내 식당에 메뉴가 12가지나 있었어요. 원하는 거 골라. 직원이 말했을 때 우리는 당황했어요. 오늘 지정 메뉴는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정 메뉴? 그런 거 없는데. 마음대로 골라.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5년간 요일별로 정해진 메뉴를 먹었거든요. 월요일은 된장국, 화요일은 두부조림, 수요일은 애호박전. 선택권은 없었어요. 당이 배려한 식사를 감사히 먹는 것이 혁명적 태도라고 배웠으니까요. 중국 선수들은 세계 테이블에 자유롭게 흩어져 앉았어요. 우리는요? 11년간 포지션 순, 나이 순, 입단 순으로 정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7년째 같은 자리였어요. 같은 옆 사람이었고요. 식사 중에 한 선수가 물었어요. 훈련 끝나면 보통 뭐 해? 민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유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저희는 합숙소에서 정치학습을 합니다. 매일? 주말에도? 그녀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주말에 남자친구 만나고 쇼핑하고 여행도 가는데 너희는 외출 안 해?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외출은 월 1회 4시간이었어요. 동반자는 필수였고요. 목적지, 경로, 만날 사람까지 전부 사전 신고해야 했습니다. 연애는요? 보이부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상대방도 3개월간 신원 조사를 받았고요. 그게 우리 삶이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이었어요. 실전 연습이 진행됐는데 코치가 갑자기 상황을 바꿨어요. 상대팀이 갑자기 수비 전술을 바꿨어.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야. 어떻게 대응할래? 중국 선수들이 즉시 토론을 시작했어요. 측면으로 돌파하자. 아니, 중앙 침투가 더 빨라. 수비수 위치를 보면 5분간 열띤 논쟁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매뉴얼에 없으면 감독 지시를 기다리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개인 판단은 중대 과오였어요. 몇 년 전 선배 한 명이 경기 중 매뉴얼을 벗어난 판단을 했다가 몇 개월간 사상 재교육을 받았어요. 코치가 물었어요. 북한 선수들이라면? 미숙이 교과서처럼 대답했습니다. 감독님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감독이 부상으로 벤치에 없다면? 코치님의 지시를요. 코치도 없다면? 침묵이었어요. 우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휘자 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코치가 말했어요. 선수는 전문가야. 필드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해. 전술은 도구일 뿐이야. 절대 진리가 아니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는 11년간 전술은 당의 의지이며 의심하는 것은 반혁명이라고 배웠거든요. 캠프 마지막 날이었어요.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팀과 우리 팀의 매치였어요. 경기 중반 제가 공을 잡았어요. 매뉴얼대로라면 오른쪽 윙에게 패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이 비어 있었어요. 순간적인 판단이었어요. 저는 중앙으로 돌파했습니다.
골이 들어갔어요. 벤치에서 북한 감독님이 얼굴을 붉히는 게 보였어요. 지시를 어긴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코치가 박수를 쳤어요. 훌륭한 판단이야. 필드 리딩이 좋아. 경기가 끝나고요. 감독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 지시를 왜 어겼소? 조용한 목소리였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송구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요.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골을 넣었을 때의 그 느낌요.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제 판단으로 만든 결과.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귀국 비행기 아니었어요. 민서가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제 귓가에 작게 속삭였어요. 언니, 저 평양 돌아가기 싫어요. 미숙이 민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요. 며칠간의 캠프가 11년간의 확신을 무너뜨렸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돌아가면 조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공항 게이트를 나왔어요. 검은 제복의 보위부 요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8명이었어요. 평소에는 3명이었는데요. 한 명이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어요. 동무들, 해외 훈련 중 사상 이완 정황이 포착되었소. 별도 조사와 재무장 학습이 예정되어 있소. 우리는 일반 입국장이 아닌 별도 통로로 끌려갔어요. 회색 복도를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요. 유니폼 뒤에, 전술 뒤에, 11년 경력 뒤에요.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감출 수 없다는 것을요.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조사관이 앉아 있었어요. 동무, 중국에서 무슨 생각을 했소?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들, 느낀 것들, 모두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요. 선수에게 의견을 묻는 코치. 그 한 장면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조사실 철제 의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동무, 중국 공항에서 중국 선수와 무슨 대화를 나눴소? 조사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업무 관련 대화만 나눴습니다. 축구 전술이랑 훈련에 대해서요. 조사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동무,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둘째 날 오후 라커룸에서 훈련 끝나면 뭐 하느냐고 물어봤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라커룸 대화까지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보고한 걸까요? 우리 중 한 명? 아니면 다른 방법?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 조사관이 비웃었어요. 자본주의 생활 방식에 대한 동경 아니었소?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을 다르게 반복했습니다. 작은 모순을 파고들었어요. 점심으로 먹은 메뉴가 뭐였는지, 몇 시에 화장실을 갔는지, 버스에서 어디에 앉았는지까지 물었어요. 셋째 날 저녁 숙소 방에서 동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소?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개인 방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감시당했던 거였죠. 여행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오. 조사관이 서류철을 탁 닫았어요. 우리는 녹음을 가지고 있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숙소 방에 도청 장치가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 한숨, 침묵까지 전부 기록되었다는 것을요. 조사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이 우리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어요. 식당에서는 다른 테이블에 앉았고요. 미숙이 작게 말했어요. 우리 낙인 찍힌 거야. 다음 날부터 재무장 학습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15시간이었어요. 축구 훈련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대신 강의실에 앉아서 김일성, 김정일의 교실을 암송해야 했어요. 제국주의 사상의 독소는 미세하게 침투한다. 한순간의 방심이 영원한 오염을 낳는다. 정치교관이 우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재무장 학습 일주일째였어요. 자아 비판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 앞에 나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했어요. 먼저 나간 선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외국의 화려함에 현혹되었습니다.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망각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상적으로 이완되었습니다. 외국 선수들의 생활 방식을 보고 부적절한 호기심을 품었습니다. 당의 가르침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더 이상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2주째였어요. 일상이 더 통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숙사의 감시원이 24시간 상주하게 됐어요. 복도 끝 작은 방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샤워 시간, 소등 시간까지요. 식당에서도 정치지도원이 함께 앉았어요. 식사 중 대화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입을 다물고 밥만 먹었어요. 눈빛으로만 소통했습니다. 훈련장에 복귀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코치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질책했고요. 칭찬은 한 번도 없었어요. 동무들은 사상적으로 재무장 중이요. 행동 하나하나가 평가 대상이라는 걸 명심하시오. 정치지도원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말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3주째에 들은 소식이었어요. 미숙이 화장실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훈련단 해체된다는 소문 들었어. 뭐라고? 상부에서 우리를 사상적으로 오염된 집단으로 낙인 찍었대. 아예 팀을 없애고 각자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서가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언니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주째였어요. 더 구체적인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선수는 지방 공장으로, 어떤 선수는 농장으로 보낸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탄광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9년, 11년을 헌신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미숙이 이를 악물었어요. 재무장 학습 5주째였어요. 개별 면담이 있었습니다. 정치보위부 고위 간부가 직접 왔어요. 한 명씩 불려 들어갔는데 나올 때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동무 솔직하게 말하시오. 탈출을 생각해 본 적 있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중국에서 한국 교민에게 관심을 보였소? 한국 교민이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난 적 없는데요. 거짓말 마시오. 호텔 로비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들을 3분간 쳐다봤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분간 쳐다본 것까지 기록했다니요.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당한 거예요? 면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복도에서 민서와 마주쳤어요. 민서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미숙이 화장실 신호를 보냈어요. 물 내리는 소리에 묻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들, 우리 진짜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뭘? 여기서 벗어나는 거.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미친 거 아니야? 잡히면 어떻게 하려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대로 있어도 끝이야. 훈련단 해체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야. 탄광으로 보내지면 거기서 늙어 죽는 거라고. 6주째였어요.
결정적인 공지가 나왔습니다. 훈련단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동무들 상부의 결정에 따라 425체육단 여자축구 훈련단은 다음 달부로 해체됩니다. 각자 새로운 배치를 통보받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몇몇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9년, 11년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는 조직의 사상 순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당의 결정에 복종하십시오. 그날 저녁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어요. 감시원 몰래 화장실에서 물소리를 크게 틀어놓고요.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들, 나 결심했어. 여기서 나갈 거야. 민서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유명해. 얼굴이 알려져 있다고. 방법이 있어. 미숙이 말했어요. 고향 선배 중에 그 길로 간 사람이 있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어.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민서가 물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11년을 함께 뛴 동료들이었어요. 이제는 같은 운명을 나눌 사람들이었고요. 함께 가자. 어차피 여기 남아도 미래는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함께. 통제는 더욱 강화됐지만 우리 마음속 결심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감시원은 우리의 행동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마음속까지는 볼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탈출 계획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골도 영도자의 은덕이라 했죠. 하지만 이번 골은 우리가 넣을 거였어요. 화장실 물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언니, 정말로 하는 거예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변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모여 앉았어요. 감시원이 듣지 못하도록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놓고요. 미숙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어요. 고향 선배한테 연락했어. 이 번호로 전화하면 된대. 어떻게 연락했어? 제가 물었어요. 우리 전화는 모두 감시당하는데요. 시장 공중전화. 지난주 외출 허가 받았을 때 몰래 했어. 미숙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선배가 브로커 연결해 줄 수 있대. 하지만 돈이 필요해. 돈. 그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얼마나? 민서가 물었어요. 한 사람당 4,000달러. 우리 셋이면 12,000달러.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상도 못할 큰돈이었어요. 우리 월급은 한 달에 30달러 정도였거든요. 우리가 가진 거라곤. 제가 말을 꺼냈어요. 국제대회 메달이랑 상패, 외국에서 받은 기념품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중국에서 팔면 될 것 같아. 금메달, 은메달, 각종 트로피들. 모으면 그 정도는 나올 거야. 하지만 어떻게 빼내? 민서가 물었어요. 기숙사짐 검사하잖아. 나눠서 조금씩 빼내는 거야. 외출할 때마다 하나씩. 그날 밤부터 우리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외출 허가가 날 때마다 작은 기념품 하나씩을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배지, 메달, 작은 트로피. 감시원 눈을 피해서요. 2주 후였어요. 미숙이 두 번째 전화를 했습니다. 브로커와의 첫 만남 약속이 잡혔어요. 다음 주 토요일 평양역 근처 식당. 혼자가?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셋이 같이 가면 눈에 띄어. 나 혼자 다녀올게.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저와 민서는 기숙사에서 미숙을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감시원이 순찰을 돌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 미숙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화장실에서 다시 모였어요. 만났어. 미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리춘호라는 사람이야. 40대쯤. 장사꾼처럼 보였어. 뭐래? 가능은 한데. 하지만 우리처럼 유명한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고. 그래서 돈도 더 받는데. 한 사람당 $5,000. 15,000달러. 더 커진 숫자였어요. 방법은? 제가 물었습니다. 국경 도시까지는 각자 알아서 가야 해. 거기서 만나서 두만강을 건너는 거야. 중국에서 한 달 정도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엔 몽골이나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민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미숙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하면 우리 끝이야. 탄광 가면 거기서 죽는 거야. 다음 날이었어요. 우리는 가진 물건들을 모두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 각종 트로피와 상패들. 외국에서 받은 시계, 펜, 기념품들. 그리고 몰래 모아둔 외화 약관. 이걸 어떻게 중국까지 가져가? 민서가 물었어요. 고향 방문 신청하는 거야.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할머니 문병, 부모님 제사, 동생 결혼식. 그리고 같은 날 같은 기차를 타는 거지. 하지만 서로 모르는 척. 물건들은 옷 사이에 숨기고 가방 밑에 깔고. 검사받을 때 걸리면 가족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들. 민서가 울먹였어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탈출하면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받는다는 것을요. 재교육소로 보내지거나 지방으로 추방되거나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남아서 탄광 가면 부모님이 더 슬퍼하실 거야. 차라리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게 나아.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았어요. 그건 자기 위안일 뿐이라는 것을요. 3주 후였어요. 고향 방문 허가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세타 같은 주에 승인됐어요. 아마 훈련단 해체 전에 가족 보내주면 안정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출발 3일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화장실에서 물소리에 묻혀서요. 암호를 정하자. 미숙이 말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무슨 암호? 킥오프 타임이라고 하면 모든 게 순조롭다는 거야. 하프 타임이라고 하면 위험하니까 중단. 레드 카드라고 하면 계획 전체를 취소하는 거.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1년간 축구 용어를 썼던 우리답게 마지막까지 그 언어로 소통하기로 한 거였죠. 기차에서는 절대 서로 쳐다보지 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 국경도시 여관에서 만날 때까지. 여관 이름은 국경여관. 방 번호는 203호. 리춘호가 미리 예약해놨대. 출발 전날 밤이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고요. 새벽이었어요. 민서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민서의 침대로 갔어요. 미숙도 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안고 있었어요. 언니들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미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함께잖아. 우리 셋이 함께면 할 수 있어. 출발 당일 아침이었어요. 우리는 각자 짐을 꾸렸습니다. 옷 사이사이에 메달과 기념품을 숨겼어요. 가방 밑바닥에는 상패를 깔았습니다. 만지는 손이 떨렸어요.
기숙사를 나서기 전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모였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어. 미숙이 말했어요. 함께 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11년간 함께 뛴 동료들이었어요. 이제는 같은 운명을 향해 달려가는 동반자들이었고요. 이번엔 감독이 아니라 우리가 작전을 정한다. 미숙의 그 말이 우리의 서약이 됐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버스 안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창밖을 보는 시선은 같은 곳을 향했어요. 북쪽 국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자유요.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제 가방 무게가 평소보다 2배는 무거웠어요. 메달과 기념품들 때문이었죠. 검문대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방 열어보시오. 보안원이 제 가방을 가리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열자 옷가지들이 보였어요. 보안원이 한번 뒤적이더니 그냥 닫으라고 했어요. 통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습니다. 기차에 올랐어요. 미숙은 2호차, 저는 5호차, 민서는 8호차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기차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11년간 뛰었던 도시였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곳이었고요. 다음 역은 평성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미래가 들어 있었어요. 11년 경력의 무게가 메달의 무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국경 도시까지는 8시간이 걸렸어요. 그 8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놓칠까봐, 검문이 나올까봐, 들킬까봐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저 강 너머가 중국이었어요. 저 강을 건너면 자유요. 기차가 멈췄어요. 국경 도시역이었습니다. 우리의 탈출이 진짜로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승객들 사이에 섞여서 역 밖으로 나왔어요. 국경여관 203호.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곳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이륙 허가는 우리 스스로 내리는 거였습니다. 국경여관 203호 문을 두드렸을 때 손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서 있었어요. 뒤에는 민서도 보였고요. 우리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 왔어. 미숙이 작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방 구석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리춘호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성공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물건은 가져왔소? 우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메달, 상패, 트로피, 시계, 기념품들이었어요. 11년 경력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리춘호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금메달. 중국에서 팔면 개당 8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겠소. 은메달은 400달러. 이 시계는 좀 오래됐는데. 계산이 끝났습니다. 전부 합치면 14,500달러 정도 되겠소. 모자란 500달러는 내가 융통해 주겠소. 대신 도착하면 노동으로 갚는 거요. 감사합니다. 미숙이 말했어요. 감사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소. 리춘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소. 그리고 명심하시오. 중간에 잡히면 나는 모르는 일이요. 알겠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 11시에 출발하오. 리춘호가 설명했습니다. 강까지는 2시간 걸어야 하고 건너는데 10분, 중국 쪽에서 트럭까지 20분.
총 2시간 30분이요. 리추노가 검은 옷가방을 열었어요. 이걸 입으시오. 검은색 옷, 검은색 모자, 검은색 신발. 얼굴에는 이 검은 물감을 바르시오. 밤에 보이지 않게. 우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11년간 유니폼을 입었던 우리가 이제는 도망자 차림이었습니다. 규칙을 말하겠소. 리추노가 엄격하게 말했어요. 첫째,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기침도 재채기도 속삭임도 안 돼요. 둘째, 내 신호에만 따라 움직이시오. 손을 들면 멈추고 손을 흔들면 엎드리고 앞으로 가리키면 따라오는 거요. 셋째, 만약 국경비대에 걸리면 각자 알아서 도망가시오. 나는 책임 못 져요. 혹시 잡히면?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북송이요. 그 다음은? 뭐 알고 있을 거요. 밤 10시 30분이었어요. 우리는 여관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었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이었어요. 바람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리추노가 앞장섰어요. 우리는 10엠 간격으로 따라갔습니다. 미숙, 저 민서 순서였어요. 아스팔트 길을 벗어나 흙길로 접어들었어요. 30분쯤 걸었을 때였어요. 리추노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멈췄어요.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국경비대였어요. 리추노가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엎드렸습니다. 차갑고 젖은 땅에 몸을 붙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지나갔어요. 5미터 앞이었습니다. 군인 2명이 대화하며 지나갔어요. 오늘 순찰 언제 끝나? 12시에 교대야.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리추노가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옷이 흙투성이가 됐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1시간을 더 걸었어요. 산길이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민서가 뒤에서 비틀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따라왔습니다. 리추노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앞을 가리켰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11월 강물은 검게 빛났습니다. 폭은 30미터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좁았지만 물소리가 거셌습니다. 리추노가 수풀 속에서 고무보트를 꺼냈어요. 접혀있던 걸 펼쳤습니다. 3인용이었어요. 일단 나랑 한 명이 먼저 건너가겠소. 중국 쪽에서 신호 보내면 나머지 둘이 보트를 타고 오는 거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미숙이 나섰어요. 리추노와 미숙이 보트에 탔어요. 노를 저어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노 젓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5분 후였어요. 미숙이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리추노가 손전등을 3번 깜빡였어요. 신호였어요. 보트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리추노만 타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시오. 저와 민서가 보트에 올랐어요. 보트가 흔들렸습니다. 민서가 작게 신음을 냈지만 재빨리 입을 막았어요. 리추노가 노를 저었어요. 차가운 강물이 보트 옆으로 흘렀습니다. 반쯤 왔을 때였어요. 강 상류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엎드리시오. 리추노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보트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리추노는 노를 멈췄습니다. 보트가 물살에 흔들렸어요. 불빛이 가까워졌어요. 순찰정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민서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엔진 소리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 순찰정이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10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순찰정이 멀어졌어요. 리추노가 다시 노를 저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조용하게요. 3분 후였어요. 보트가 중국 쪽 강변에 닿았습니다.
내리시오. 빨리. 우리는 뛰어내렸어요. 땅을 밟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을 벗어났다는 것이었어요. 11년 만에 처음으로요.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어요. 따라오시오. 리추노가 보트를 수풀 속에 숨기고 앞장섰습니다. 중국 쪽에도 순찰이 있었어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바로 북송시키니까요. 20분간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민서가 헐떡였지만 계속 따라왔습니다. 산 중턱 작은 공터에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냉동 트럭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조선족 남자가 내렸어요. 빨리 타. 시간 없어. 트럭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냉동 화물칸이었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와 20대 청년이었어요. 들어가시오. 좁지만 참으시오. 우리는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온도는 영하였어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베이징 방향이요. 리추노가 대답했습니다. 검문소 3곳을 지나야 하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걸리면 모두 끝이요. 냉동 트럭 안은 추웠어요. 우리는 서로 붙어서 체온을 나눴습니다. 민서가 떨었어요. 미숙이 민서를 안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였어요. 밖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화물이 뭐야? 냉동 닭고기요. 문 열어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화물 상자 뒤에 숨어 있었지만 제대로 찾으면 들킬 거였어요. 맞네. 네, 큰 주문이라서요. 검사관이 상자 몇 개를 두드렸어요. 우리에게서 3엠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됐어. 가. 문이 닫혔어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미숙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요. 1시간 후 2번째 검문소였어요. 이번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확인하고 통과했어요. 2시간 후 3번째 검문소였어요. 이번에도 통과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리추노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 내리시오. 이제 안전하오. 우리는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4시간 동안 얼어붙은 트럭 안에 있었으니까요. 주변은 산속이었어요.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하오. 다음 단계 준비될 때까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았습니다. 우리 셋과 다른 탈북자 3명, 총 6명이 지내야 하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으니까요. 미숙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언니, 우리 해냈어. 민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온 거예요? 저는 2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해방감과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북한을 떠났어요. 가족을 떠났습니다. 11년의 경력을 버렸어요. 하지만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뗐습니다. 밖에서 새벽 닭이 울었어요. 탈출구는 사이드라인에 있었고 우리는 라인을 넘었습니다. 비상구는 늘 있었지만 오늘 처음 문을 연 건 우리였어요. 중국 은신 생활 한 달은 지옥 같았어요. 좁은 오두막에 6명이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큰 소리도 낼 수 없었고요.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한다고 했거든요. 잡히면 바로 북송이었어요. 그 말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음식은 하루 한 끼였어요. 조선족 브로커가 저녁에 가져다 줬습니다.
밥과 김치, 가끔 라면이었어요. 배고팠지만 참아야 했어요. 가장 힘든 건 불안감이었습니다.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요. 바람 소리에도 개 짖는 소리에도 심장이 멎었어요. 미숙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민서는 계속 배탈이 났고요.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서였죠. 언니, 우리 진짜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민서가 매일 밤 물었어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으면 안 됐어요. 갈 수 있어.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한 달 후였어요. 리추노가 왔습니다. 이제 움직이겠소. 몽골로 가는 거요. 몽골까지는 중국을 가로질러야 했어요. 3,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냉동트럭, 화물트럭, 버스를 갈아타며 2주를 이동했어요. 검문에 걸릴 때마다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조선족 농민공으로 위장했어요. 중국어를 못하니까 벙어리 행세를 했습니다. 수첩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했어요. 어느 검문소에서 경찰이 의심했어요. 이 여자들 수상해. 어디서 왔어? 브로커가 능숙하게 대처했습니다. 벙어리들이에요. 공장 가는 길이고요. 서류 여기 있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눈을 내리깔고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린 순간이었어요. 통과했어요. 몽골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일반 버스를 탔습니다. 다른 승객들과 섞여서요. 너무 긴장해서 이 시간 내내 화장실도 못 갔어요. 국경 검문소였어요. 마지막 중국 관문이었습니다. 신분증. 검사관이 손을 내밀었어요.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검사관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너무 오래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걸까요? 이름이? 검사관이 물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말 못합니다. 검사관이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드디어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북송 걱정은 없었거든요.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았어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대사관 직원들이 친절했어요. 따뜻한 음식을 주고 깨끗한 방을 제공했습니다. 3개월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어요. 2주간의 서류 작업 끝에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곧 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었어요. 꿈에 그리던 곳. 자유의 땅.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요. 비행기에 탔을 때 저는 설렜습니다. 11년간 축구 선수였지만 승객으로 비행기 타는 건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저 구름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이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정말 도착하는 거야.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도 함께 박수 쳤어요. 너무 세게 쳐서 손바닥이 빨개졌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갈 때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컸습니다. 높은 천장, 밝은 조명, 깨끗한 시설이었어요. 평양 순안공항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저기 입국장이야. 저기만 나가면 돼. 미숙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다른 승객들을 따라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곧 우리 차례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초 후면 한국 땅을 공식적으로 밟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요.
한 직원이 우리를 불렀어요. 탈북자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일반 입국장이 아닌 다른 통로였습니다. 좀 이상했지만 특별 절차가 있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별도 통로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승객들과 분리됐어요.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끝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전혀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합동신문센터로 이송됩니다. 3초였어요. 환영도 질문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합동신문센터요? 이송이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필요한 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왜 조사를 받아야 하죠? 가방 검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우리 가방을 열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속옷까지 뒤졌어요.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은 즉시 수거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외부 연락은 금지됩니다. 우리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투가 충격이었습니다. 금지, 통제요. 북한에서 들었던 단어들이었어요. 여권은 밀봉하겠습니다. 몽골에서 받은 임시 여행 증명서를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했어요.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직원들이 에스코트했어요. 도망칠까봐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공항 뒤쪽 주차장에 검은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창문이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어요. 승차하십시오. 버스 안에는 카메라 2대가 천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좌석도 일반 버스와 달랐어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우리는 맨 뒤쪽에 앉았어요. 앞쪽에는 다른 탈북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볼 수 없었지만 차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민서가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여기도 북한이랑 똑같잖아요. 미숙이 민서를 안았어요. 하지만 미숙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잘못 온 걸까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받은 건 의심과 통제였으니까요. 버스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하차하십시오. 일렬로 서십시오.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충격받았어요. 높은 담장이었습니다. 철조망, 감시탑, 마치 감옥 같았어요. 이곳이 합동신문센터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지내시게 됩니다. 담장 너머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자유로운 세상이 저기 있는데 우리는 철조망 안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신체 검사를 받으십시오. 여직원이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옷을 벗고 검사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혹시 숨긴 물건이 있는지요? 이제 각자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격리 수용합니다. 격리. 그 말에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들이랑 헤어지는 거예요? 규정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각자 다른 복도로 끌려갔어요. 미숙이 뒤돌아봤습니다. 민서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3개월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들이었어요. 이제 또 헤어지는 거였습니다. 203호. 들어가십시오. 좁은 방이었어요. 3평 정도였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화장실이었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밖이 보이지 않게 처리돼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잠금 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곳까지 채 3시간도 안 걸렸어요. 꿈에 그리던 한국이었습니다. 환영받을 거라고 믿었던 자유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건 3초 만의 이송 통보와 철조망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몽골 대사관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가면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자유는 저기 있는데 저는 철조망 안에 갇혀 있었어요. 간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의 환풍구에서 희미한 소음이 났습니다. CCTV 카메라가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도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없었지만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새벽이었어요. 형광등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스피커에서 기계음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기상시간입니다. 세면 후 복도에서 대기하십시오. 복도에 나가자 다른 방 사람들도 나와 있었어요. 2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일렬로 따라오십시오. 식당은 학교 급식실 같았어요. 스테인리스 식판에 밥과 국, 반찬 3가지가 담겼습니다. 맛은 괜찮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도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눈을 맞추는지, 누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침이었어요. 첫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203호 조사실로 이동하십시오. 좁은 방이었어요. 철제 테이블 하나, 의자 2개였습니다. 벽에는 태극기와 시계만 걸려 있었어요. 조사관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남자와 40대 초반 여자였어요. 앉으십시오. 남자 조사관이 말했어요. 저는 김 조사관이고 이쪽은 박 조사관입니다.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 지역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본 인적 사항부터 시작했어요. 부모님 이름, 형제자매, 학력, 경력이었습니다. 모든 걸 세세하게 물어봤어요. 425체육단 여자 축구 훈련단이었다고요? 김 조사관이 눈썹을 올렸어요. 그럼 특권층이었네요. 왜 탈북했습니까? 사상 재무장을 받았고 훈련단이 해체됐어요. 탄광이나 농장으로 보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탈북 이유의 전부입니까? 박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까? 다른 목적이요? 예를 들어 한국에 와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왔어요. 자유롭게? 김 조사관이 비웃었습니다. 특권층이 무슨 자유를 원합니까? 특권이 아니었어요. 통제였습니다. 24시간 감시받고 사적 삶이 없었어요.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을 다르게 반복했습니다. 탈북 동기, 경로, 만난 사람들, 브로커 정보요. 모든 것을 세세하게 캐물었어요. 중국 훈련 캠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중국 선수들이요. 한국 사람은요? 만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김 조사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호텔 로비에서 한국어 하는 사람들을 3분간 지켜봤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북한 보위부 조사와 똑같았습니다. 모든 걸 감시하고 모든 걸 기록하고 작은 모순을 파고들었어요. 그냥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봤을 뿐이에요. 신기해서? 박 조사관이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의심으로 해석됐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에도 조사가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다른 조사관들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일상적인 대화요. 훈련이나 생활에 대해서요. 탈북 계획은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함께 결정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쳤어요. 반드시 주동자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함께 결정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3일째였어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치과 검진, 심전도였어요. 전염병 검사라고 했지만 마치 병균 덩어리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의료진들도 우리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두 겹 끼고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핵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유지됩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일주일째였어요. 심리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왔어요. 30대 여자였는데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함정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도 녹음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사가 슬픈 눈으로 저를 봤어요. 녹음은 안 돼요. 하지만 제가 기록은 해야 해요. 양해해 주세요. 트라우마는 없나요? 탈북 과정에서 힘든 일은 없었나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감시받고 의심받으니까요. 상담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필요한 절차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얼마나 더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 석 달이요. 그 말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2주째였어요. 동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체 면담이 있다고 해서 한 방에 모였어요. 미숙과 민서가 보였어요. 둘 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숙의 머리카락은 더 많이 빠진 것 같았고요. 민서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우리는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말없이 울었어요. 얘들아, 괜찮아? 미숙이 물었어요. 아니, 안 괜찮아. 민서가 울먹였어요. 언니, 저 진짜 후회돼요. 왜 왔을까요? 차라리 북한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민서를 꽉 안았어요.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버티자. 조사관이 들어왔어요. 앉으십시오. 단체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 발견됐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탈북 날짜가 서로 다르게 진술됐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같은 날이었어요. 미숙이 말했어요. 기억이 혼란스러웠나 봐요. 맞춰드릴게요. 조사관이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진술을 맞춘다는 건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에요. 민서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3주째였어요. 조사관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조사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2주 정도.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주째였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교육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과는 다른 체제예요. 강사가 설명했지만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자유민주주의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통제와 의심뿐인데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려면 협조적으로 보여야 하니까요. 5주째였어요. 마지막 면담이 있었습니다.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김 조사관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하나원으로 이송됩니다.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조사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그랬으니까요.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미숙이 말했어요. 하나원 가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길 바라요. 민서가 말했어요. 더 이상은 견딜 자신이 없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자유도 단계가 있나 봐. 제가 말했어요. 천천히 적응하는 거야. 박 조사관이 했던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증명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의심을 통과하고 조사를 견디고 절차를 따라야 비로소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었어요. 2개월간의 합동신문센터 생활이었어요. 북한에서의 사상 재무장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형식만 달랐을 뿐 본질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견뎠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다음 주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를 탈 거예요. 그곳에서는 진짜 자유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는 합동신문센터 때와 달랐어요. 창문이 투명했습니다. 밖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거리를 제대로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들, 화려한 간판들이었어요. 와! 민서가 창에 얼굴을 붙였어요. 진짜 발전했네요. 미숙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중국보다 더 큰 것 같아. 이 시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도착했어요. 하나원은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담장은 있었지만 철조망은 없었어요. 건물도 밝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입구에서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여기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환영이었어요. 그 단어를 한국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실로 안내받았어요. 5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도 출신 지역도 다양했어요. 원장님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60대 정도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장님이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이곳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언어, 법률, 금융, 컴퓨터, 취업.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원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렵겠지만 함께 이겨내면 됩니다. 우리는 4인 1실 기숙사에 배정받았어요.
다행히 저 미숙 민서가 같은 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30대 여성이었는데 양강도에서 왔다고 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순이에요. 그녀가 악수를 청했어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개인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2개월 만에 제대로 된 풍경을 본 거예요. 언니들, 여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민서가 침대에 누워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은 한국어 교육이었어요. 40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같은 한국어지만 북한과 남한은 많이 달라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썼어요. 동무친구, 인민국민, 수령님, 대통령님. 이런 단어들은 한국에서 쓰면 이상하게 들려요. 북한에서 왔다는 게 바로 티나거든요. 미숙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요? 연습해야죠. 매일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사람들의 말투를 따라 해보세요. 수업 후 우리는 실습했어요. 저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요. 민서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아직도 억양이 북한식이야. 순이가 웃었어요. 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 이렇게. 컴퓨터 교육은 더 신기했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강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거의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클릭은 이렇게. 더블 클릭은 빠르게 2번. 화면에 창이 열렸어요. 신기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해볼게요. 강사가 웹브라우저를 열었어요. 검색창에 원하는 걸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북한을 쳐봤습니다. 수십만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뉴스 기사, 사진, 영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정보들이었어요. 와! 제 옆에 민서가 평양을 검색했어요. 위성 사진이 나왔습니다. 우리 살던 곳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법률 교육 시간에는 충격적인 걸 배웠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직업을 선택할 권리, 의견을 표현할 권리. 정말요? 한 수강생이 물었어요. 의견을 말해도 잡혀가지 않아요? 당연하죠.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금융교육도 재미있었어요. 은행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곳이에요. 강사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돈을 넣으면 이자도 붙어요. 이자요? 제가 물었어요. 네. 돈을 맡겨두면 은행이 조금씩 더 돌려줘요. 돈이 늘어난다고요? 네. 신기하죠? 북한에서는 은행을 믿을 수 없었어요. 돈은 집에 숨겨두는 게 안전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스템이 다른 것 같았어요. 신용카드라는 것도 있어요. 강사가 플라스틱 카드를 보여줬어요. 이걸로 물건을 사면 나중에 돈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신용 점수가 깎여요. 그럼 나중에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불이익이 있어요. 신용이었어요.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교통교육 시간에는 실습도 있었어요. 오늘은 지하철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인솔 교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체로 가까운 지하철역에 갔어요. 역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교통카드를 사야 해요. 교사가 자동 판매기를 가리켰어요. 여기서 카드를 사고 충전하는 거예요. 민서가 시도했어요. 화면을 터치하고 돈을 넣고 카드를 받았어요. 언니 저 했어요.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카드를 찍자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신기했어요.
플랫폼에서 전광판을 봤습니다. 2분 후 도착이라고 떴어요. 정말 2분 후에 와요? 순이가 물었어요. 네. 정확해요. 정말로 2분 후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는데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뉴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각자 자기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 신경 안 쓰네요. 미숙이 속삭였어요. 개인주의래요. 한국은 그렇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4주째였어요. 서울 견학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갔어요. 명동, 광화문, 강남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와, 이게 서울이구나. 민서가 감탄했어요.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자유롭게 웃는 얼굴들이었어요. 점심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직접 주문하는 거였어요. 뭐 드실래요? 미숙이 물었어요. 비빔밥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11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주문하고 기다리고 음식이 나왔어요. 비빔밥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맛있어요. 민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오후에는 특별한 곳에 갔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체육인 출신이 있다고 들었어요. 교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경기장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필드가 펼쳐졌습니다. 6만 명을 수용하는 관중석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언니, 저기서 뛰고 싶다. 민서가 말했어요. 뛸 수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다시 뛸 수 있어. 경기장을 나오면서 교사가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유소년 축구 클럽이 많아요. 나중에 코치로 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슴이 뛰었어요.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다니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여기는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교사가 말했어요.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자유예요. 자유였어요. 그 단어가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오늘은 내 경기장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8주째였어요. 취업 교육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력서를 써야 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북한에서의 경력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거죠. 425체육단 여자 축구 훈련단이라고 쓰면 되나요? 그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팀 전술 분석, 선수 체력 관리, 긴급 상황 대처 능력. 이런 식으로요. 이력서를 쓰는 게 어색했어요. 북한에서는 당에서 직업을 배정했으니까요. 스스로 홍보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모의 면접도 했습니다. 자기소개 해보세요. 면접관 역할의 교사가 물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말이 막혔어요. 북한에서 왔다는 걸 강조하지 마세요. 교사가 조언했어요. 대신 능력을 강조하세요. 저는 11년간 축구 선수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연습을 반복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안정시키고 눈을 마주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0주째였어요. 심리 상담이 있었습니다. 적응은 잘하고 있어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힘든 점도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그리워요. 부모님, 동생들.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당연히 그리울 거예요.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났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텐데. 상담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12주째였어요. 수료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정착 준비 교육이 있었어요. 임대주택 배정, 정착금 지급, 지역사회 연계였습니다. 여러분은 경기도 지역에 배정됩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정착금은 700만 원이 지급되고 임대 아파트는 2년간 지원됩니다. 그 다음엔요? 순이가 물었어요. 스스로 살아가는 거죠.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벌고 독립하는 거예요. 현실이 다가왔어요. 3개월간 보호받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수료식 날이었어요. 우리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원장님이 악수하며 말했어요.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여러분이 잘 정착하기를 응원합니다.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응원을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버스에 올라 하나원을 떠날 때 저는 뒤돌아봤어요. 3개월간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자유를 배웠던 곳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미숙이 말했어요. 무섭다. 민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잖아.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거리가 보였어요. 이제 우리도 저 거리를 걸어갈 거예요. 자유롭게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작은 도시의 임대 아파트 15평이었어요. 우리의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언니들, 진짜 우리 집이에요? 민서가 열쇠를 들고 감격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빈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우리 것이었습니다. 감시도 통제도 허락도 필요 없는 곳이었어요. 이제 뭐하지? 미숙이 빈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현실이 밀려왔어요. 정착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가구를 사고 생필품을 사고 당장 먹을 것을 사야 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일단 필수품부터 사자. 제가 말했어요. 근처 가구점에 갔어요. 침대, 소파, 식탁, 냉장고, 세탁기였습니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침대가 50만 원이에요? 민서가 놀랐어요. 중고로 사는 게 어때? 미숙이 제안했어요. 중고 거래 앱을 배웠습니다. 하나원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지만 실제로 쓰는 건 어색했어요. 이거 어떻게 연락해요? 제가 물었어요. 여기 채팅 버튼 누르면 돼요. 순이가 도와줬습니다. 순이는 우리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배정받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중고 물품을 모았어요. 침대 대신 매트리스, 소파 대신 방석, 작은 냉장고였습니다. 최소한으로 꾸렸어요. 그래도 우리 집이야. 민서가 매트리스에 누워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전기요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8만 원이요? 미숙이 서류를 보며 당황했어요. 이것도 돈 내야 해요?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핸드폰이었어요.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빨리 일자리 구해야 해. 제가 말했어요. 하나센터 담당자가 몇 곳을 소개해 줬어요. 공장, 식당, 청소였습니다. 대부분 단순 노동직이었어요. 체육 관련 일은 없나요? 미숙이 물었어요.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지도자 자격증 같은 거요. 그럼 어떻게 따요?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죠. 시간이 좀 걸려요. 첫 면접은 작은 제조업체였어요. 전자제품 조립하는 곳이었습니다. 경력이 특이하시네요. 사장님이 이력서를 보며 말했어요. 축구 선수. 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 질문에 멈칫했어요. 북쪽. 지방에서요.
사장님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혹시 북한?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면접도 비슷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던데. 적응 못하면 어쩌죠? 혹시 문제 생기면. 편견이었어요. 하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주째였어요. 저는 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부품 조립하는 일이었어요. 첫 출근 날이었어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11년간 입었던 유니폼과는 너무 달랐어요. 여기 새로 오신 분이에요. 팀장이 소개했어요. 잘 좀 가르쳐 주세요.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다들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대박이었지? 남주 진짜 잘생겼어. 저는 끼어들 수 없었어요. 무슨 드라마인지 누가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저기, 무슨 드라마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세요? 요즘 대박 나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데. 아, 저는 TV를 잘 안 봐서요. 어머, 요즘 누가 TV를 안 봐요? 동료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신 거예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어떻게? 말투가 좀 특이하세요. 그리고 억양도. 들켰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네. 몇 년 전에 왔어요. 거짓말을 조금 섞었어요. 너무 최근이면 더 이상하게 볼까 봐요. 아, 힘들었겠네요. 그 뒤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동정 어린 시선,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했고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친절했어요. 북한에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김정은 본 적 있어요? 탈북할 때 무서웠겠어요. 질문 공세였어요. 아기는 없었지만 지쳤습니다. 계속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만 보이는 게요. 민서는 식당에 취직했어요. 주방 보조였습니다. 언니 진짜 힘들어. 민서가 집에 와서 울었어요. 하루 10시간 서서 일하는데 손님들이 막대해. 그만둘래? 그럴 수 없어요. 돈 벌어야죠. 미숙은 더 힘들었어요. 면접을 10번 넘게 봤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하고 북한 출신이라는 것도 문제래. 미숙이 좌절했어요. 포기하지 마. 꼭 기회 올 거야. 하지만 제 말도 공허했어요. 3개월째였어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 원. 여기서 세금 떼고 보험료 떼고 실수령액 158만 원. 월세는 국가 지원이었지만 관리비 1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이었어요.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언제 모아? 민서가 한숨 쉬었어요. 그래도 우리 돈이야. 우리가 번 거. 제가 말했어요. 작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11년간 나라에서 주는 배급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번 돈으로 사는 거니까요. 6개월째였어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근처 체육관에 들렀어요. 운동이 그리웠거든요. 축구 동호회가 연습하고 있었어요. 공이 코트 밖으로 굴러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주워서 정확하게 던졌어요. 오, 던지는 거 봐. 운동하셨어요? 한 남자가 물었어요. 예전에 축구를 좀 했어요. 한번 같이 차보실래요? 필드에 들어갔어요. 공이 날아왔습니다. 받고 패스하고 드리블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와, 진짜 잘하시네요.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오래 했어요. 우리 동호회 들어오실래요? 11년 만에 다시 공을 찼습니다. 그 순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중학교 체육교사였어요.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우리 학교에서 보조 코치 하실래요? 시간제로요. 정말요? 네. 자격증은 없지만 경력이 있으시면 보조는 가능해요. 시급 1만 5천 원 정도 드릴 수 있는데. 새로운 기회였어요. 일주일에 3일 방과 후 2시간씩 중학교에서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잘 따라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드리블 잘할 수 있어요? 몸의 중심을 낮추고 공을 가깝게 유지해. 상대 어깨를 보면서 움직이는 거야. 우와, 됐어요. 아이들의 웃음을 보니 보람찼어요. 11년간 했던 일과는 달랐지만 이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투 특이해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먼 곳에서 왔어. 북한이에요? 아이들은 순수했어요. 편견 없이 물었습니다. 응. 북한에서 왔어. 우와. 진짜요? 신기하다. 북한에도 축구 있어요? 있지. 선생님은 거기서 선수였어. 대박. 그럼 엄청 잘하시겠네요. 아이들에게는 제가 그냥 축구 잘하는 선생님이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요. 1년째였어요. 미숙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동네 피트니스 센터에서 카운터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관장님이 운동하는 모습을 봤대요. 자세가 정말 좋으시네요. 운동 오래 하셨어요? 네. 11년 정도요. 혹시 트레이너 해볼 생각 없으세요? 자격증 따면 될 텐데. 미숙은 밤마다 공부했어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준비를 했습니다. 퇴근 후 도서관에서 주말에는 하루 종일이었어요. 6개월 후였어요. 합격했습니다. 미숙이 울면서 합격증을 보여줬어요. 내 자격증이야. 민서는 병원 환자 안내 코디네이터로 자리를 옮겼어요. 하나원에서 응급처치를 잘했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환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민서가 환자를 안내하는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2년째였어요. 저는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땄습니다. 야간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어요. 일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하고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지만 버텼어요. 시험 결과를 확인하던 날이었어요.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고 혼자 울었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가예요. 학교에서 정식 보조 코치 제안이 들어왔어요. 계약직이었지만 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수락하시겠어요? 교감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오늘의 휘슬은 누가 아닌 내가 불었습니다. 3년째였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미숙은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가 됐어요. 회원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언니, 이번 달 수입이 250만 원 넘었어. 미숙 자랑했어요. 민서는 병원에서 인정받아 정규직이 됐어요. 환자들이 저만 찾는데요, 친절하다고. 민서가 웃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정식 코치로 승진했습니다. 여자 축구부를 맡게 된 거예요. 우리 팀 이번에 시 대회 나가요.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진짜요? 우리가요? 그럼. 준비 많이 했잖아. 대회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필드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제가 격려했어요. 경기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도 계속 뛰었어요. 마지막 공이 날아왔어요.
주장이 슈팅을 쐈습니다. 공이 상대 골대에 들어갔어요. 이겼어요.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2위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아이들이 메달을 받았어요. 코치님 덕분이에요. 주장이 달려와 안겼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11년 전 북한에서 받았던 메달들이었어요. 그걸 팔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메달을 함께 기뻐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 왔습니다. 축구부 들어가고 싶어요. 소심하게 말했어요. 그래? 이름이 뭐야? 수아요. 축구 해본 적 있어? 아니요. 근데 언니가 코치님처럼 되고 싶대요. 언니? 네. 언니도 북한에서 왔어요. 지금 대학 다니는데 사회복지사 되고 싶대요. 코치님처럼 북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대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코치님도 북한에서 왔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그랬어. 대단하세요. 여기까지 오시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되시고. 수진이도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날 저녁 집에서 우리 셋이 모였어요. 언니들, 우리 정말 대단해. 민서가 치킨을 뜯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여기까지 왔어. 미숙이 웃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 안 해. 제가 말했어요. 나도. 북한에 있었으면 지금쯤 탄광에서 죽었을지도 몰라.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났습니다. 5년 전 인천공항에서 봤던 그 불빛이었어요. 그때는 철조망 너머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저 불빛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첫 훈련에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팀원이 생겼어, 수아야. 잘 부탁해. 아이들이 박수 쳤어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다고요. 누군가의 경기를 돕는 일이 정말로 내 자유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스스로 고른 경기장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필드 한쪽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한 대 지나갔어요. 하얀 구름을 그리며요. 11년간 선수로 뛰었습니다. 지시받고 감시당하고 승리조차 내 것이 아니었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유롭게 제 의지로 제가 고른 경기장에서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발로, 제 선택으로 다시 그 비행기를 탈 날이 올 거예요. 목적지는 제가 정할 겁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기서 뛸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요. 이제는 제 목소리로, 제 언어로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자유로운 경기장에. 킥오프 휘슬은 제가 붑니다.